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박홍규저 인물과 사상사에서 2019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우리가 인류에게 유익을 주신 분들에 대한 책은 참 읽으면 감동이 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인류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들의 책을 본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한번 그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아돌프 히틀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히틀러인가? 자, 히틀러는 나이투쟁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다 그래요. 저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히틀러를 이야기한 매우 짧은 독일사 인물. 그 다음에 히틀러의 그 나치 25개 강령. 그 다음에 이 책은 히틀러를 기회주의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반공 독재를 한 기원이 됐다,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히틀러를 보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이 히틀러에게 정권을 내줬다. 히틀러는 사실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이제 나치 정권을 이제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전 유럽을 전쟁의 불바다로 만든 후에 그는 결국 패망하고 자살로 끝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기 이제 히틀러 올림픽,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죠. 저는 이제 독일 베를린 갔을 때 그 올림픽 경기장을 가봤는데요.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우승한 그 경기장은 그 뼈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바깥에 올림픽 마크 있는 기둥, 올림픽 스타디움에 여러 가지 옛날 돌들로 싼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내부만 지금 현대식으로 되어 있고, 분데스리가 헤타 BS 베를린이 홈구장을 쓰고 있더군요. 자, 이제 1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가까워진 1918년 9월 말, 히틀러는 영국군의 독가스 공격을 받았다.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지요. 그리고 계속 군대에 남아있기를 희망했는데, 그가 이제 어떤 기회를 엿보는 그런 차원에서 군대에 남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히틀러는 반란죄로 금고 5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6개월 후에 특사로 풀려났고, 이제 뭐 열혈 팬들이 또 막 이제 그를 환영했고, 1924년에 이제 히틀러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그는 결국은 하나의 쇼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틀러는 민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수단을 사용했는데, 첫째, 국가 행사로 대대적인 대중 집회인 나치당 대회를 독일 국민의 전국당 대회로 이름을 바꿔서 개최했다. 매년 이 대회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승리, 징병제를 도입, 자유, 또는 명예, 노동, 뭐 대독일, 뭐 평화, 이런 이제 주장을 내세우면서 완벽한 이제 히틀러의 독재, 총통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히틀러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치 학살이죠. 유대인 학살. 나치가 유럽에서 살해한 유대인 수는 최소 500만 명이 이른다. 나라별로는 폴란드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290만 명에서 300만이 죽었다. 이 러시아로 폴란드 합쳐 400만 명이 넘는다. 독일은 히틀러 정권이 탄생한 1930년 당시 유대인의 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7%였는데, 국외이주가 불가능해서 희생된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이었다. 여기서 오스트리아 희생자를 합치면 약 18만 5천 명이 희생됐다. 자, 이는 유럽 전체 희생자 가운데 3% 정도인데, 이제 유대인 말고도 심신장애자, 불치병 환자, 집시, 동성애자, 여아정인 등 민족 공동체 이념과 규범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진 사람들도 희생당했다. 특히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의 개시와 함께 시행된 안락사 살해 정책에서 오스트리아를 포함해서 독일에서 최소한 21만 6천 명, 폴란드와 러시아 등에서 유럽 전체에서 30만 명이 희생되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홀로코스트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서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세계를 학살하는 기회주의자이다. 전쟁이 시작되면 정의보다는 승리가 우선이다. 대중이 생각을 안 하니 통치자들은 얼마나 운이 좋은가. 히틀러는 시대의 악당인가 살인마인가. 히틀러는 유대인들의 축제를 독일 대중이 겪는 가난의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유대인과 집시들을 대량 추방하거나 학살했다. 이게 히틀러의 여러 가지 과오 중에 가장 큰 과오가 되겠죠. 히틀러는 대공황 때 긴축을 일궈는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의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농민, 퇴역군인, 중하류층 등을 향해 정책 메시지를 정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우선, 안정고용 이런 거를 또 국제명 탈퇴, 수입품의 관세 인상, 수입 통제, 국내산업 보호 아주 굉장한 포퓰리즘으로 이제 정권을 잡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독일에서는 이제부터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에 극에 달했는데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반유대주의는 더욱 극심해졌다. 그 풍토 속에서 히틀러가 등장했는데 히틀러는 탁월한 연설과 천부적인 선동에 능했는데 그는 자신을 영을 위한 선동가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독일을 구할 영웅이라고 믿었다. 이 히틀러 홀로코스트, 이 홀로코스트라는 것은 본래 영어권에서 화재나 참사를 뜻하는 보통 명사였으나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학살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홀로코스트의 저변에는 세계 사상이 있었는데 인종주의, 독일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다는 거죠. 우생사상, 그들이 우월하고 반유대주의. 그래서 이것은 인종주의는 인간을 생물학적 특성이나 유전학적 특성에 의해서 몇 가지 인종으로 나누고 인종 사이에 생리적인 우열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견해에 근거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뒤 정한 최초의 반유대법은 유대인의 공직 추방을 의도한 1933년의 직업관리 재건법이었다. 유대인이 공직에서 추방되면 반유대적인 법이나 정책을 전개시키기가 쉽고 그 법은 민간 분야에도 파급할 수 있었다. 1935년 니른베르크 인종법이라고 불리는 독일 공민법과 독일인의 피와 명예를 지키는 법이 제정되었다. 그 결과 유대인의 법적 지위는 해방 이전으로 돌아갔다. 히틀러의 반유대주의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저명한 유대인들의 망명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1933년 3월 미국으로 망명한 직후인 5월 10일 국민계몽 선전 부장관 요세프 괴벨스는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유대인의 저작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서적을 불살랐다. 자, 히틀러를 통해서 그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그 나치 정권을 수립하고 선동으로 국민들을 자기의 목적대로 기업하고 그 다음에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전 유럽을 통일하겠다고 폴란드 침공부터 전쟁을 일으키고 전 유럽을 불바다로 만든 히틀러. 그가 저지른 많은 과오들 중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그 범죄 또한 엄청난 죄악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이 한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이 히틀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2차 세계대전 전범 도조 히데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도조 히데키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목으로 페퍼로드 출판사에서 출판되었고요. 호사카 마사야스가 쓰고 정선태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자, 책 소개를 보니까 일본을 대표하는 논피식은 작가 호사카 마사야스는 치밀한 연구로 도조 히데키의 실체를 파헤쳤다. 이 호사카 마사야스는 일본의 이 논픽션 저널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일본 근대사, 쇼화, 소화천왕이죠. 일제시대, 우리 강점기 때 일본 왕이었죠. 그 시대에 연구를 주로 했던 사람이다. 쇼와 육군, 이것도 한국에서 많이 반향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태어났고
주로 그런 연구를 이제 소아시대 연구를 많이 했다. 번역한 정선태 교수는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국민대 교수로 계시는데 동양 근대사 이런 쪽에 많은 연구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출판사에서 이 서평을 한 걸 보니까 도조 히데키를 통해 그의 시대를 들여다보다. 자, 도조 히데키는 전형적인 군인 출신 정치가로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 무솔리니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으로 꼽힌다. 그래서 한때 도조는 대일본 제국의 광령을 만천에 따질 영웅이라며 일본인의 추앙을 받았지만 연합군의 패전하는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몰락했다. 그 일본의 전후 세대에게는 그는 역겨운 멸시의 대상으로 평가되었고 그 행적을 일본 근대사의 치부로 여기지도 한다. 그런 이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아시아 민족들을 전쟁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근대 일본 정치의 한계를 도저히 히데키나 몇몇 전범들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자, 그래서 이 도조 히데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군사 지도자는 정치와 군사의 관계에 대해 무지했고 국제 법규에도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군인이야말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한 그는 국가를 병영으로 바꾸고 국민을 군인화하는 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하겠다. 사실 이 도조 히데키가 모든 것을 한 건 아니겠죠. 소아 천황의 이제 지시와 또 천황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저자는 서문 중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도조 히데키는 이제 주로 육군 사관학교라든지 육군대학이라든지 정치 군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942년에 육군상이나 육군 참모총장이 되면서 절정이 일었다. 그리고 관동군 참모장 근무하고 또 일본 진주만 폭격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수상까지 한 것이 된 것이죠. 사실 이 도조 히데키는 일본 천황의 지시하에 여러 전쟁을 일으켜서 난징 대학살이라는 수십만 명의 중국인을 살해하는 거라든지 또는 이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쳐들어갔을 때는 많은 수많은 연합군 군인들을 이제 그 강제 노동시키면서 뭐 수만 명의 이제 전쟁 포로들 죽이기도 하고 뭐 우리 한국을 침략해서 수많은 징용 강제 노동자 그다음에 뭐 또 여성을 성노예로 삼기까지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이제 미국 진주만을 폭격해서 이제 미국과 전쟁을 일으킨 정도로 그런 엄청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그래서 결국은 이제 A급 전범으로 교수형을 받고 이제 처형된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그 잡혀가지고는 자기가 자살을 시도했지만 권총으로 자기 심장을 쐈는데 직접 죽지 않고 다시 이제 미군이 그걸 이제 살려서 재판을 받고 처형됐다는 또 스토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전환 시기에 크고 작은 전쟁에서 일어나 시작하여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 전쟁을 에너지원을 삼은 국가단 말이죠. 거기서 가장 최고의 집단은 군이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수상도 되고 이제 근데 일본을 보여주는 아예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도저 히데키의 제2차 세계대전은 근데 일본의 역사뿐만 아니라 대일본 제국의 제국적 폭력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동아시아 역사를 조명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자, 그럼 도저 히데키가 죽은 지가 74년이 지났는데 일본은 어디를 가고 있는가? 패전의 일본 국민들은 도저 히데키를 비난하며 면죄부라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연합군 최고사령부 총사령부의 요구를 반영해서 국제평화를 위한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평안법을 공포했다. 일본은 그렇게 영원히 전쟁을 포기한 듯 했다. 그러나 주권국가로서의 자위권에 있다는 명분으로 자위대라는 무장 조직이 설치됐고 이게 사실은 공식 군대 없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군사대국이 됐다. 결국 다시 일본 군대가 부활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2010년에는 법안 개정을 통해서 자위대도 이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서 일본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일게 되었다. 우파 민족주의가 90년대 이후 30년 동안 세력을 확대하면서 일본 사회는 우경화되고 있다. 도조 히데키의 전쟁 범죄 행위가 서양의 침탈 아래 신음하는 아시아 민족들을 해방하고 궁극적으로 아시아가 평안하게 공존하는 대동아 공영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라고 지금도 이것을 주장하는 우파들이 있다는 거죠.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헌법에서 전쟁 금지 조항을 지우고 자기들의 국가와 군대로 공식화하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도조 히데키와 같은 지도자가 어떻게 일본 국민들의 정신과 육체를 길들이고 동원했는지를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상세히 살펴야 한다. 그래야 대일본 제국의 지배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조선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민족들을 전쟁과 죽음의 시간으로 내면 폭력의 정체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목차를 보니까 이제 여러 도조 히데키가 이제 자란 것부터 그가 이제 정치군으로 성장하는 과정, 그가 전쟁에 참여하는 과정,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전쟁이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일본이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맞고 패배하면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목차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책 속으로 보니까 일본 우익의 비이성적인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비난을 너무 맹철하게 비판하는 수준으로 나가는 게 당연하다. 이와 함께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일본 우익의 논리가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자기에 대한 비판을 추동해내지 못하는 타자에 대한 비판은 자기 합리화나 자기 성당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다. 도조 히데키라는 유령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일본 사회를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되 동시에 그 눈을 돌려 우리 사회는 어떤지 냉정히 응시해야 될 것이다. 역사에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도조 히데키를 광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저자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인 시각에서 도조 히데키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이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사회를 돌아보자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이 천황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식민화시켜서 거기서 일본의 어떤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는 이런 정말 무자비한 목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희생시키고 많은 나라를 침략했던 이런 정말 잘못된 역사를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보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 됩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기실이었습니다.